네, 이재석 전 KBS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디어 오늘의 노지민 기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 당의 공약, 그다음에 대선판을 가르는 이슈를 좀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언론 어때이니까 한번 언론 관련 공약 이슈를 한번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쭉 살펴보니까 그냥 방송사법 네. 이게 핵심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언론 관련 공약이라는 거를 지금 뭐 찾아볼 만한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나마 이제 공약 중에서 일부 뭐 방통위 정파성 극복이라거나 뭐 방송 공공성 회복 이런 것들을 내세우기는 했는데 이게 주요 공약의 큰 줄기로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다만 이제 민주당이 그 6.3 대선 전까지 그 방송사법이라고 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법이랑 뭐 소위 말하는 그 2인 방통위 방지법이라고 요약이 될 것 같은데요. 뭐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늘려서 이렇게 박아놓는 그런 법안을 그 과방이랑 법사위까지는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목표를 두고 있거든요. 대선 전에. 네. 그래서 지금 가장 큰 현안으로서 추진이 되고 있는 건 방송사법 정도입니다. 자, 한번 그러면 추려주세요. 그러니까 일단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안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공영방송 이사진이 뭐 이사수가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그 정치권 몫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사실상 이제 여대 야소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과반이 여당 쪽에 가고 그리고 그 나머지가 야당 쪽에 가는 그런 식으로 추천을 암암리에 해놨는데 이걸 지금까지 나온 법안들이랑 뭐 이전에 그 폐기된 법안 같은 것들을 정리를 해보면 골자는 같아요. 그러니까 이사수를 전반적으로 늘리고 그리고 국회 추천 몫을 두되 비중을 좀 적게 두자. 그다음에 이제 각종 뭐 이제 그 현업단체나 학계 이런 쪽에 뭐 추천 학계를 넣고 아니면 이제 뭐 언론 단체를 넣자는 안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근로자 대표성이 있는 뭐 노조라던가 이런 그 구성원 몫을 넣자라는 안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그 이사회 정파적 대립 구도를 좀 완화시키고 네, 그렇죠. 시민 대표성을 좀 강화하자. 영향력을 좀 낮추고 시민 대표성 강화하고 다양성을 좀 넣어보자, 보장해보자, 뭐 이런 취지인 거죠. 방통위는 어떻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통위 같은 경우는 이 방송사법이랑은 또 다른 큰 문제인데 지금 아예 방통위를 지금의 구조로서는 가져가기가 어렵다. 뭐 사실상 폐지해야 된다는 안까지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어제 그 미디어 3학회라고 하는 학회들이 또 제안을 한 내용도 있었는데 뭐 거기에서 제안이 된 내용은 지금 그 미디어 관련된 거버넌스가 뭐 과기부라던가 문체부라거나 이렇게 다 산발적으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이걸 좀 합쳐서 통합부서를 만들고 방통위는 그 방송 정책 부분만 좀 떼어가지고 미디어 위원회 같은 거를 좀 만들자 이런 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방송위원회하고 통신위원회를 분리하는. 네, 방송 정책 부분만 좀 어느 정도 담당하는 위원회로 축소시켜가지고 분리를 하게 되는 셈인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근데 또 그 저기 법안에 담겼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위원수를 늘리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았었어요? 그랬는데요. 지금은 방통위가 기존의 체제대로 유지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굵직한 그러니까 내용은 정리를 해 주셨는데 요걸 대선 전에 그 상임위하고 법사위까지 이제 그 처리를 하고 본회의에 넘긴 상태에서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테니. 이제 네. 본회의 바로 처리해서 공포화해서 시행 들어가게 하자. 그게 민주당의 구상인 거죠. 이게 민주당의 네. 구상인 구상인 거죠. 일단 이 큰 그 계획에 대해서 이재석 기자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니 근데 뭐 이게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고요. 사실 이제 방송 3법 내지는 방송 4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시민사회라든가 학계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얘기가 나왔던 거라서 문재인 정부 때도 사실은 하려고 했다가 못했던 거잖아요. 민주당이. 그래서 그 지점은 민주당이 또 반성하고 있고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해야죠. 해야 되고 완벽한 제도는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학계나 시민사회에서 뭐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우려가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우려가 있다. 이게 낫다. 저게 낫다. 막 백가쟁명식의 어떤 의견들이 있는데 어느 게 맞는지 어느 게 틀리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성이 저에게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확신이 안 들고요. 다만 일단은 큰 중지가 좀 모아지는 굵직굵직한 것은 일단은 시행을 해야죠. 시행하면 아마 또 시행착오나 부작용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그것대로 또 지적이 되고 토론이 되면서 또 고쳐 나가야 되는 거지. 처음부터 막 완벽하게 세팅하려고 하면은 이건 뭐 부지하세열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민주당 구상대로 대선 이후에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거부권 행사가 없을 테니 지난번처럼 200표 미달로 폐기되는 일은 없을 터이고 그러면 올 하반기에 바로 방송 3법이 시행이 되고 시행이 되면 이제 이런 거죠. 핵심은 이거죠. 시행되는 순간
새 제도에 의해서 새로운 사장을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려고 네. 하는 게 그건데 그래서 만약에 공포가 되면 시행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지금 MBC나 KBS 사장의 임기가 EBS 까지. 남아 있는데도 그렇죠. 일단 그러면 임기 일단 여기서 중단하고 그러니까 새 방송법에 따라서 새 사장을 뽑는 겁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일단 지금 폐기된 법안 나왔을 때 민주당이 밝혔던 거를 보면은 그때 그 법안이 즉시 시행된다라는 부칙이 있었거든요. 부치게. 네. 그리고 이사회 구성이 바뀌게 되니까 이사회를 새로 구성을 하고 새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사장도 선임을 해야 된다. 이런 로드맵이 나왔었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원칙적으로 공영 세계 방송사 MBC, KBS, EBS의 사장이 즉각 내려오고 새로운 이사진을 꾸려가지고 이제 바로 이제 새 사장 새 선출 사장 들어가. 공모 절차가 진행돼야 되는데 이제 이럴 경우 그 내려오는 사장이 나 이거 도저히 용납 못한다. 내 임기는 보장되어야 하는 거 아니냐. 왜 소급 적용하고 그러냐. 이런 식으로 법원에다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실제 할지 안 할지 모르고 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특정 사장은. 제가 뭐 실명까지 얘기하지 않겠지만. KBS 사장 말씀하시는 뭐 그렇죠. 거 아니에요? 뭐. 근데 이런 거죠. 네. 저는 KBS 사장이든 MBC 사장이든 EBS 사장이든 좀 대승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제도가 오랜 시간 동안 방송계나 현업계에서 수건처럼 얘기돼 오던 거고 가까스로 이번에 만약에 통과돼서 거부권 안 맞고 시행이 되면 본인들도 그냥 대승적 차원에서 그걸 수용하고 새로운 응모 절차에 본인이 원서를 내면 됩니다. 본인도 지원할 수 있게 하자. 그렇게는 해야죠. 나 여기서 내려오긴 하지만 원서 내볼게. 네. 나 새롭게 임기 시작해 볼게. 네. 라는 차원으로 하면 오히려 응모 그 공모 과정에서 가점도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좀 이 사람 되게 통이 큰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제는 좀 악순환을 끊어야 되잖아요. 그럼 네. 여기서 제일 궁금해할 건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 공영방송 사장이 항상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장 자리를 놓고 막 흔들고 그러니까 방송사 전체가 막 홍역을 앓는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됐잖아요. 그래서 방송사법이 만약에 개정이 되면 그거는 완치까지는 안 된다더라도 상당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다고 기대하세요? 근데 이게 사장의 문제도 있지만 그 내부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중요한데 그래서 지금 그 방송사법 관련해서 논의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편성 규약 같은 걸 이행하는 걸 좀 강제성을 높이거나 뭐 어겼을 때 뭐 처벌 조항 같은 걸 두는 방안이라거나 이제 그 소위 국장 임명 동의제라고 말하는 뭐 취재 제작 관련된 책임자들에 대한 임명 동의제를 좀 의무화하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사장의 문제도 있지만 제작 자율성이 보장되려면 구성원들의 목소리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도록 하고 이런 것들이 방송법 근거로 좀 제도들이 마련된 게 있는데 안 돌아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박민 사장 이후 KBS를 보면은 국장 임명 동의제 없이 좀 구성원들이 신임할 수 없을 만한 인사들을 좀 내려 꽂고 그리고 구성원들이 예를 들어서 뭐 시사기획창 같은 거를 예로 든다고 하면은 이행하지 않을 만한 아이템을 본인이 직접 제작을 지시를 해가지고 만들어 버린다거나 뭐 아니면은 뭐 편성을 밀려 버리게 한다거나 그리고 원래 기존에 있는 방송대로 나가지 못하게 계속 수정 요구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문제가 반복되고 있거든요. 뭐 사안은 조금씩 달라지지만 뭐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뭐 견제 장치는 제대로 돌아가게끔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논란은 완전히 해소될 수는 없을 거예요. 아니 당장 지난번 국회 때 통과된 이 법이 왜 거부권을 맞았습니까? 그거는 국민의힘 입장이나 그 대통령실 입장은 이 법 이상하다.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 상당수는 나 여기에 동참할 수 없어 해가지고 200표가 안 되니까 폐기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이 법이 오래된 수건이었긴 하지만 언론계에 국민의힘 입장 아마 또 다를 거예요. 실제 매우 보수 성향이 강한 언론 단체들은 이 방송사법 악법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쵸.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법이 통과되고 새로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논란은 있을 것이고 반대 여론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야 돼요. 그냥 가고 그건 또 그것대로 사후적으로 시행착오를 겪고 토론하고 이래야 되는 거지. 그런 반대 논리가 있다고 하여 그러면 지금의 현 이 구악의 이 체제를 그냥 유지할 것이냐. 예, 그건 아마 뭐 국민의힘도 이렇게 썩 반론을 제기하기가 힘들 겁니다. 근데 예. 지금 노지명 기자가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장이 바뀌면 바뀐 사장이 인사권을 행사해서 본부장, 국장을 싹 그 코드에 맞는 사람들을 바꾸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작에 관여를 하고 그러다 보면 방송의 어떤 색깔이 달라지는
이 현상이 어떻게든지 제어가 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근데 그 근본적으로는 사장한테 인사권이라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네. 사장이 자기의 어떤 방송 철학을 이렇게 실천하기 위해 실현하기 위해 자기와 코드가 맞는 사람을 임명하는 것 자체는 저는 당연하다고 봐요. 예, 다만 그 과정에서 너무 리더가 본인 맘대로 막 A부터 Z까지 다 좌지우지하면 안 되니 어떤 견제 장치랄까? 민주적인 통제 장치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대표적인 게 임명동의제. 네. 근데 그런 것도 지금 KBS는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마이웨이로 달려간 게 박민 사장, 박장범 사장 체제인 거죠. 그렇죠. MBC나 YTN이 다른 데는 다 임명동의제 하잖아요, 지금. YTN 제가 지금 잠깐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YTN은 김백 사장 들어와서 임명동의제를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SBS, MBC는 잘 제대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견제 장치를 중간중간에 넣어놓고 있는데 그거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이런 폭력적인 리더십들이 문제인 거지. 기본적으로 인사야 뭐 할 수 있죠. 사장이 자기 그러니까요. 뜻에 맞는 사람. 엄밀하게 따지면 단협 사항도 사실은 법적 기속력을 갖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를 하는 행태가 벌어지니 예. 그러면 그걸 아예 법으로 명시를 하면 좀 더 강제가 될 수 있는 걸까요? 그건 필요하죠. 예. 그렇게 보세요? 예. 그래서 뭐 좀더 그러면 강제성을 높일 수 있는 공영방송 같은 경우는 뭐 보도국장을 어떤 임명할 때 그러니까 보도국 구성원들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 예. 뭐 이런 그러니까 아예 법에 명문하는 게 낫다. 아니 저는 뭐 그런 단계까지도 필요한 상황이 됐다. 왜냐하면은 지금 뭐 노사가 다 단체 협약에서 명시화된 것도 그냥 대놓고 무시하고 있는 판인데. 그러니까요. 도대체 단체 협약상에 명문화된 것도 무시하는 이런 리더십이 어디 있습니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인데 벌어지고 있잖아요. 하긴 뭐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킬 상황이니까. 근데 그러니 이건 뭐 법에다가 일일이 다 규정하지 않으면 참 이게 그러니까 비슷한 거예요. 좀 이게 약간 우스개지만 비슷한 거예요. 그 권한대행이 막 헌법재판관 막 임명을 막 해버리려고 하잖아요. 이게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 건데. 그러니 이게 상식 바깥의 일이 벌어지니까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통해서 그걸 명료하게 규정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권한대행은 임명하지 못하도록.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단체 협약에 있으면 당연히 지켜야 하는데 안 지키니까 네. 비상식적인 일이 발생하니까 법에 아예 그냥 넣어야 되겠다 이런 문제의식까지 나오는 거죠. 그럼 혹시 뭐 그럼 제속 제한으로 그러니까 이른바 사장 중심의 일렬 종대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지금 얘기했던 이런 거 말고 혹시 또 뭐 방송사법에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지금 방송사법에는 뭐 사장 선출하는 방식에 있어서 국민 참여를 보장하자는 안들이 좀 주로 나와 있고요. 뭐 직접적으로 이렇게 뭐 임명동의제나 이런 것들이 뭐 큰 줄기로 많이 논의가 되고 있지는 않은데 지금 네. 언론계에서도 그렇고 학계에서도 그렇고 이걸 좀 규정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는 좀 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전향적으로 논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기대를 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하나의 네. 뭐 우리가 표본으로 지금 KBS에서 얼마 전에 또 일도 있었죠. 응? 시사기획 창인가? 네, 시사기획 창에서 그 군 계엄군 관련 문제를 다룬 군 복종과 항명 편이 네. 있었는데 네. 이게 원래는 그 윤 전 대통령 파면 직후쯤에 나오기로 한 방송이었는데 갑자기 편성이 뒤로 밀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작진도 모르는 사이에 결정이 되고 또 이게 그 보수단체 성명을 통해서 밖에 알려진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담당 팀장이 그 시사제작국장한테 항의를 하면서 좀 진상을 밝혀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네. 그 팀장에 대해서 경질 통보가 이뤄졌고 그리고 실제로 어제 인사 발령이 이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네. 어디로? 디지털 부서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정확히는 다시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그래요? 참 난센스인 게 뭐 KBS의 난센스가 하나 둘이겠습니까만 임명동의제도 거치지 않은 국장이 말 안 듣는 팀장을 나 너 불편해 껄끄러워 나가줬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팀장 된 지 5개월 만에 그 서모 팀장을 발령을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리더십이 정당하지 못하게 세워진 리더십이 그 국장이 참 사사건건 왜 내 말 안 들어? 너 나가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예, 그 리더들은 창피한 줄 알아야 됩니다. 예. 국장 임명 동의제가 시행되면 이런 일은 좀 없을까요? 있을 수 있죠. 사람 사는 세상에 뭐 의견 충돌이야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런데
그 지금 직급이 이렇게 돼 있어요. 사장 아래 본부장이 있고 본부장 아래 국장이 있고 국장 아래 부장이 있고 부장 아래 팀장이 있고 그렇죠. 팀장 아래 평기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팀장은 평기자들의 입장을 좀 잘 이렇게 종합해가지고 그 윗선인 부장이나 국장에게 잘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또 중간다리 역할, 조율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당연히 그동안의 시사기획창을 둘러싸고 이런저런 논란과 소란들이 많았기에 팀장 입장에서는 그런 평기자들의 여론을 잘 수렴해가지고 윗선에다가 전달하는 역할을 충실하게 해야 되는 거고 그걸 안 하면 오히려 팀장 자격이 없는 거죠. 네네. 그거를 그 서 팀장이 잘 한 건데 그거를 왜 사상권권 너는 나를 불편하게 하냐는 식으로 5개월 만에 그냥 다른 데로 보내버리고 경질을 한다는 것은 그 국장이나 그 위에 인사권자 또 본부장 사장이니까 그들이 얼마나 취약하냐 그리고 얼마나 좀 창피하냐 예, 그거를 좀 자각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방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좀 되게 본인들이 임명될 때 그 임명동의제라고 해봐야 뭐 과반 투표에서 과반 찬성 얼마 안 돼요. 이게 엄청나게 뭔가 이 국장으로서의 업무에 대해서 구성원들이 뭔가 개입을 한다거나 이런 제도도 아니고 웬만한 언론사 다 하고 있는 제도고 그런데 이렇게 신임을 제대로 얻지 못한 상태에서 인사가 된 사람이 임명이 된 사람이 단순히 부하 직원이 뭔가 대화할 때 본인에 대해서 좀 반발을 한다거나 문제 제기를 한다. 이걸 가지고 인사교체를 한다는 거는 사실 어디 가서 말을 못할 만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기를 네. 듣다 보니까 결국은 권위는 그러니까 지지에서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임명 동의제가 실시되지 않은 결과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리고요. 그렇죠. 그 임명 동의제를 왜 KBS가 박민 사장 때부터 지금까지도 박장문 사장 때도 다 안 하냐? 통과가 안 될 게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박민 사장, 박장문 사장이 임명하고자 하는 본인과 코드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 국장들이 평기자들이 보기에 평PD들이 보기에는 리더로서 전혀 자격도 없고 능력도 안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통과를 안 시켜줄 게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단체협약에서 합의된 그 사항을 그냥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자기 사람 심는 거죠. 이게 얼마나 박장범 사장 자체도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좀 원색적으로 얘기하는데 근데 이거는 제가 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기존에 있는 단체 협약을 그렇게 무시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새롭게 예를 들면은 노조가 이번에 새롭게 임명동의제 합시다라고 했는데 그걸 거부했다라고 하면 그나마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기존에 있던 거를 그냥 무시해버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 법원을 안 가져갔나요 그때? 이게 뭐 그때 안 됐을 거예요. 예. 제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하면서 하긴 했는데요. 네. 단협은 원래 구속력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 만약에 법원으로 가져갔으면 그거는 아마 이겼을 텐데. 지금 그렇게 이겨가지고 뭔가 해결이 된 거는 없는 걸로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이제 단체 협약을 그렇게 무시하면 그게 이제 또 쟁의 이유가 되죠. 그래서 정당한 쟁의 행위가 되고. 쟁의 행위가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또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그게 이제 인정받고 이런 건데 그 과정이 되게 지난하고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리고 뭐 그거 가지고 또 무슨 전면 파업을 할 수도 없고 현실적으로 뭐 그러니까요. 그런 노조의 고민이 있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예. 기속력을 더 높이려면 법적 명문화가 가장 좋은 길이다. 뭐 이 이야기가 되는 거죠.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평기자, 평PD들 입장에서는 임명동의제가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정치권에서는 그거를 생각보다 작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 비해서 뭐 국민들의 참여 사장 뽑는 데 있어서 국민들의 참여 방법을 높인다. 다 좋은 얘기예요. 다 좋은 얘기인데 이사 수를 늘린다. 뭐 각종 단체들의 어떤 그 영향력을 높이고 국회의 지분을 줄인다. 좋은 얘기인데 임명동의제 같은 게 오히려 실제 일하는 평기자 평PD들에게는 굉장히 핵심적인 그 고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정치권은. 그러니까 이게 좀 수렴이 잘 안 되는 건데 그 의견이 이게 좀 안타까운 지점이긴 하죠. 알겠습니다. 이제 공영방송 말고 이제 방통위 얘기 아까 잠깐 했고 방심위는 뭐 바뀌는 거 없어요? 지금 우선은 그 방심위가 류일임 위원장이 지금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뭐 대선 관련해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운영도 중단될 상황까지 갔었는데 지금 김정수 방심위원장 직무대행 맡기로 하면서 뭐 일단 기존 체제대로 굴러가게 됐죠. 근데 여기도 지금 전직 대통령이 추천한 2명만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방심위 논란이 한참 거셀 때 여러 가지 얘기 나왔잖아요. 이게 민간기구이다 보니까 위원장 탄핵도 못한다. 뭐 해가지고 이것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뭐 위원 구성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별별 얘기 다 나왔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뭐 방심위원장도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놓자거나 그리고 이전과는 좀 더 다르게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넣자거나 이런 논의들도 계속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사후적 제재도 어제 뭐 그 보니까 법원에서 행정법원에서 또 두 건에 대해서 뉴스 하이킥, MBC 뉴스 하이킥에 제재한 거에 대해서 제재한 취소를 네. 작년 총선 때죠. 예, 그 두 건을 제재했는데 선방위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고 방심이 산하죠. 선거 때만 이제 잠깐 이렇게 꾸려지는 조직인데 거기서 징계를 두 건 내린 거에 대해서 지난달인가 한 건 있었고 한 건에 대한 판결이 있었고 어제도 두 건에 대한 판결이 있었는데 다 징계 취소, 징계 부당하다 이렇게 법원이 MBC 손을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법원이 그렇게 판결을 하면서 밝힌 이유를 보면 참 너무나 상식적인 건데도 참 허탈한 웃음을 짓게 하는데 해당 내용이 선거방송 자체가 아니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때 당시 징계를 내릴 때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방송 내용이 가령 이런 거예요. 김건희 씨 관련된 막 얘기 뭐 명품백 뭐 이런 방송 보도예요. 충분히 할 수 있는 방송 보도죠. 당연히 시사 프로그램에서. 근데 그런 내용이 총선 과정에서 여당을 불리하게 하고 야당을 유리하게 할 수 있으니 이건 선거방송 범죄에 들어간다. 선거방송 범죄에 들어가니 우리는 징계할 수 있다. 이런 논리였는데 법원에서 건건이 다 MBC 손을 들어주면서 법원 재판부가 밝히기를 이게 무슨 선거방송이냐. 이건 선거방송 범주 자체가 아니다. 즉 언론이 마땅히 할 수 있는 통상적인 문제제기다라는 취지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징계를 하는 방심위에 대해서 어떤 사후적 조치 내지는 어떤 제재 조치 같은 것들이 오히려 방심위에 대한 제재 조치가 필요한 지경이에요. 지금은. 아, 그러니까요. 예, 이걸 어떻게 뭐 이거 그냥 법원에서 취소 결정하면은 방심위는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아무런 뭐 평가도 없고 그냥 뭐 사후 제재도 없고 뭐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니요. 방송사 언론사만 계속 피해를 입는 거예요 지금. 엄밀하게 놓고 보면 방통위 같은 경우는 방송 정책을 총괄하기 때문에 그 방송사 경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방송 내용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 오히려 방심이거든요. 방심이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말이 안 되는 표적 제재 그리고 아주 과잉 제재 이런 네. 걸 할 바에는 네. 아예 그냥 방심위가 손을 떼야 되는 게 아니냐. 뭐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위원 추천 방식이 뭐 여야 추천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또 대리전 돼버리고 네. 모든 어떤 방송 내용을 정치 어떤 시각으로 다 그러니까 보게 되니까 그래서 이걸 오버하고 여기서 정치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이 얘기가 계속 나왔던 거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입법 대안 이런 것들은 아직은 그럼 얘기는 안 나오고 있는 겁니까? 이것도 그래서 그 위원 추천 구조 같은 것들을 좀 바꿔보자라는 논의는 나오고 있고 그리고 아예 그 정부 차원에서 컨트롤을 좀 더 오히려 강하게 가져가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는데 이것도 부작용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논의를 해봐야 위험하죠. 될 부분인 거죠. 정부 네. 컨트롤을 더 강화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국회에서나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 조금 더 규제를 할 수 있는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논의가 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사실 그 방심이라는 기구 자체가 너무 정권 영향력에 기속이 되면은 또 우려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뭐 지금까지 나왔던 것 중에서 빨리 시급하게 좀 개선을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뭐 추천 관련해서 조금 더 다양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이나 네. 그리고 뭐 공정성 관련 심의 같은 것들을 좀 폐지를 하고 심의 영역을 좀 현실적으로 논란이 없는 부분까지 좀 좁힌다거나 뭐 이런 쪽으로 논의가 더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명백한 오보 뭐 이런 것들 악의적인 보도 이런 것들만 심의를 해야지 내용 가지고 그냥 이게 뭐 어느 뭐 유불리를 따지고 정당에 뭐 영향을 준다 이런 식의 코에 걸면 코걸이 같은 이런 심의를 지금 하고 있으니 문제인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방심위의 존재 이유는 여기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냐면 방심위가 제재를 냈을 때 오죽했으면 방심위가 나섰을까? 그렇죠. 라고 만들면 제가 볼 때는 방심위는 존재 이유가 거의 100%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뭐냐면 웬만한 거는 간섭을 안 하는 거죠. 심의를 안 하는 거고 방송사는 또 자체 심의실이 있잖아요. 방송사마다 자체 심의실이 있었고 계속 모니터하면서 계속 지적하거든요. 시민들이 즉각 반응을 하잖아요. 그리고요. 네. 그러니까 일상적인 심의는 어찌 보면 그러니까 자율 심의에 맡기고 방심위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이건 중대한 사안이고 이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고 하나의 또 이 심의 결과가 방송사나 방송 제작 종사자에게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상징적 사안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떤 심의 결과를 내려줌으로써 오죽했으면 이랬을까.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이게 가이드라인이 되도록 방송 종사에 받아들이게 만들어야 되는 건데
지금은 그냥 정치 논리 앞세웠고 미주알 고주알 되어버리면 그게 지금 권위가 사냐라는 거예요. 아니 다 동의하는데요. 두 가지인데 첫째는 그러기 위해서라도 방심위의 심의 대상이나 심의 그 규정 목록을 최소화시켜야 될 필요가 심의 있고요. 요건을 바꿔야 되는 심의 거죠. 요건을 그렇지. 그래서 최소화시켜서 아주 더 깐깐하게 해가지고 웬만한 건 터치하지 않고 정말 심각한 것만 터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1번이고요. 2번은 근데 이런 건 있습니다. 결국 사람 문제라서 전체적으로 수준 미달의 사람들이 주요 포스트에 다 들어가 있어서 이런 일들이 다 발생하는 겁니다. 맞아요. 보십시오. KBS도요. 설마 단체 협약에 명문화된 거를 깡그리 무시할 거라고 누가 생각합니까? 근데 그 자리에 온 사람들이 딴 거 모르겠고 난 내 맘대로 할 거야. 단체 협약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이렇게 해서 임명동의제 싹 다 무시한 거잖아요. 방심위 선방에 들어간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막 나는 왜 그래? 나 위원이야.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건데 누가 나를 막아? 내가 이렇게 심의하고 내가 제재를 내리겠다는 게 막는 거 자체가 나에 대한 탄압이고 공격이야라고 누군가가 정말 독특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표적 제재하고 막 과잉 제재 해버리면 뭐 이거 대안이 없는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요. 예. 핵심이 전체적인 수준 그런 것들이 막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이거죠. 사람 개개인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주요 포스트에 들어가 있으니 뭐 왜곡이 되죠. 그러니까 네. 이제 이게 결국은 두 갈래죠. 위원 구성 제도를 좀 바꿔야 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 지금 심의 요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 유일임 위원장 시절에 그러니까 청부 민원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네. 민원 들어왔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걸 다 심의 대상으로 올려버리면 민원 과정에서 장난질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다음에 이거 뭐 범죄요, 범죄. 청부 민원은. 예, 그다음에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정당이 특정 언론사를 타겟팅해가지고 계속 그러니까 이 보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민원을 넣어버린다고 해버리면 그 순간에 이게 정치 심의가 되는 거잖아요. 네. 심의 요건들도 지금 이게 정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렇죠. 네. 근데 그 뭐 시민들 사이에서 이게 얼마나 우선순위인지 모르겠어요. 언론계의 이런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이런 대목들이 그러니까 이게 참 언론 비평이 시민들한테 이제 체감이 되고 그 그게 인식이 돼야 되는데 참 씁쓸해요. 기대치가 이제 떨어져 버리니까 네. 뭐 하거나 말거나 다매체 시대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대선을 맞아서 그러니까 언론 이슈를 좀 점검을 해봤는데요. 지금 이거 말고 좀 또 다르게 뭐 정치권에 대해서 나오는 얘기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혹시 그 전에 뭐 그 징벌적 손배제 이런 얘기도 잠깐 있었었잖아요. 뭐 예. 다시 나온다거나 이런 거 없습니까? 그거 없는 것 같죠. 뭐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계속 남아 있는 논의 사항이지만 이게 크게 부각돼서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론 정책 같은 게 크게 좀 나오지 않고 있는 것도 그렇고 지금 이 짧은 대선 기간 동안에 이게 논쟁화되는 것이 아마 뭐 후보들로서도 그렇게 이익이 아닐 수 있다는 판단도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언론 미디어 분야를 놓고 좀 한정을 하면은 공영방송 지배구 좀 뭐 거버넌스 이런 것도 중요한데 좀 같이 논의돼야 할 만한 사안들이 뭐 사실상 노동자로 일하는데 뭐 프리랜서로 일하는 뭐 무늬만 프리랜서 얘기들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근로기준법 적용 같은 범위들도 현실화해야 된다 이런 요구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나왔거든요. 이게 뭐 MBC이기는 하지만 뭐 고 오해한나 캐스터 사건으로 불거진 얘기들인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나왔던 사안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잊혀지지 않고 논의가 계속될 그리고 필요도 사실은 있죠. 이제 더 큰 차원도 있죠. 지금 이제 방송과 통신의 영역을 무자르게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지금 현재의 제도로는 지금 통신 영역에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SNS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그 미디어 플랫폼 전체적으로 좀 범위를 넓혀서 적용될 수 있게끔 플랫폼 책무를 강화하는 법체계 정비도 지금은 굉장히 사실은 필요한 상황이죠. 그랜드 디자인이 필요한 게 사실은 네. 그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논의는 아직 이제 되고 있지는 않은 거고. 그렇죠? 다 그러니까 A부터 Z까지 우리가 다 뭐 처음부터 세팅하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일단은 방송 3법 그거부터 일단은 그렇죠. 이 올 하반기에 제로 세팅으로 시작을 해야 그 리더십도 다시 건강하게 설 수 맞아요. 있고 그게 이제 가장 큰 과제다라고 생각이 돼요. 묵은 과제부터 털어내야죠. 네. 그게 이제 방송 사법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어차피 이제 공양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공양 부분 같은 경우는 공적 책임성의 영역에 있으니까 뭐 그거부터 손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지사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근데 참 이게 대중들이 좀 관심이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시대가 이제 아니에요. 언론에 대해서 이제 워낙에 다매체 시대 볼 거 많고, 그러니까 예, 그런 유튜브도 많고. 그 얘기를 그래서 거꾸로 하면 그러니까 이제 권력을 쥔 쪽도 이제 발상 좀 바꿔라. 바꿔야 돼요. 방송 잡는다고 뭐가 다 되는 거 아니야. 예? 이제 그런 시대 아니거든요. 이미 오래 전부터 그렇게 돼버렸죠. 그러니까요. 예. 제발 좀 거기서 좀 벗어나라. 어? 이 얘기도 꼭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뭐 그 플랫폼 책임성 강화나 방심위 독립성은 이재명 후보 공약에도 언급이 돼 있는 부분인데 뭐 다른 후보들도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입장을 밝히면 좋겠고 좀 언론이 주최하는 뭐 토론회라거나 뭐 방송이라거나 이런 데 나와서 공개적으로 질문을 받고 검증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선거 국면에선 그런 모습이 안 보이는 점도 지적을 할 만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두 분 말씀 잘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